도쿄로 3일간 출장 간다던 이지혁이 사라졌습니다. 출장 연기라는 짧은 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회사에는 병원으로부터 등록바람이라는 낯선 메모가 전해지고 며칠 후 은호와 이상철, 김다정 앞으로 의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지혁의 마지막을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지혁이 어디로 갔으며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글을 쓰는 힘이 됩니다. 이지혁은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지은호가 보기엔 이미 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유난히 창백했고 목선 아래로 내려온 셔츠 단추 사이로 숨이 가쁘게 들락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지은호가 서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지혁 선배, 이거 어제 말씀하신 수정안이에요. 이지혁은 서류를 받지도 않고 턱으로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거기나. 지은호가 멈칫했습니다. 선배,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지혁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일이나 해, 은호 후배. 저 일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 해. 선배, 요즘 저한테만 왜 이래요? 제가 뭐 실수했어요? 이지혁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 회사에서 그런 말 하지 말랬지. 지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웃고 넘길 말이었는데 오늘은 딱 잘려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 사소한 일이 터졌습니다. 프린터가 종이를 먹어버렸고 지은호가 꺼내느라 보고서 한 장이 살짝 구겨졌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새로 출력해 다시 정리해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딱 그 한 장을 집어들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못 챙겨? 벼락치는 지혁의 호통에 순간 지은호는 지혁이 변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혁이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당황한 지은호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잠시 후 새로 출력했어요. 이건 그냥. 이지혁이 낮게 끊었습니다. 그냥이 어딨어. 내가 실수한 거잖아.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선배 저한테 왜 그래요? 이지혁은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요.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럼 조용히 해. 그 순간 지은호의 마음이 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 질문이 목구멍에서 끓어올랐지만 지은호는 삼켰습니다. 회사에서는 울면 안 되니까요. 며칠 뒤 이지혁은 갑자기 도쿄 출장을 잡았습니다. 지은호가 일정표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배, 갑자기요? 준비 시간도 없는데. 이지혁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 자료는 제가 챙길게요. 필요 없어. 지은호가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선배, 나 뭐 잘못했어요? 이지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사과해야 할 일 있냐? 지은호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설명이라도 듣고 싶었는데. 이지혁은 마지막까지 차가웠습니다. 회사에선 회사 얘기만 해. 감정 섞지 말고. 그리고 이지혁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쿄가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검사는 빨랐습니다. 통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심전도는 순식간이었고 초음파와 CT도 금방 끝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고 들어오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 이건 단순 과로가 아닙니다. 이지혁은 웃으려 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심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지혁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치료하면 되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심장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지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식이요? 관리해도 길어야 3개월입니다. 이지혁이 멍하니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새는 소리였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이지혁은 천장을 봤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결혼 안 했다고? 사람들 말처럼 이기적으로 살아서. 그는 침대 끝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 머릿속에는 딱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그래서 더 밀어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그 아이까지 무너질까봐. 퇴원 후 이지혁은 출장이 연기됐다는 핑계를 남기고 남해로 향했습니다.
정규 배편도 자주 없는 장이섬. 거기엔 부모의 시작이 있었고 자신의 끝을 정리할 곳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섬의 폐교는 오래된 채로 남아 있었고 일부는 성당에서 관리하며 임시로 노인들이 머무는 공간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지혁은 루카 신부를 만났습니다. 루카 신부는 이지혁이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턱 차는 걸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신부는 눈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괜찮다고 말할 때 가장 괜찮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둘은 사무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이상철과 김다정의 이름이 나왔고 루카 신부는 자신의 초임 시절 이 섬에서 집행한 첫 결혼 미사의 부부가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지혁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숨겼던 걸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 저 심장이식 기다려야 합니다. 루카 신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십니까?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아버지는 무너집니다. 루카 신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혼자 무너질 겁니다. 이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가 편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루카 신부의 단호함에 이지혁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폐교 리모델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루카 신부는 투자자가 있다는 말만 했지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부의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먼저 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지혁은 신부에게 건축적인 조언을 조금 해줬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끝까지 못 봐도 누군가는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지은호였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해 쪽 리모델링 상담건 하나 맡아. 지은호가 바로 답했습니다. 선배, 제가요? 너 말고 누가 해? 지은호가 멈칫했습니다. 선배, 도쿄 출장 아니었어요? 이지혁은 바로 끊었습니다. 말 많다, 은호 후배. 그 말투가 예전 같기도 해서 지은호는 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지혁은 끝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업무로만 와. 지은호는 업무로만이라는 말을 3번 곱씹었습니다. 그 말이 상처인데 동시에 초대처럼 들려서 더 아팠습니다. 섬에 들어온 날 지은호는 혼자 오려 했지만 뜻밖에도 지완과 영나가 함께였습니다. 지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완, 너는 왜? 이지완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형이 연락 안 되니까 나도 좀 불안해서. 박영나가 노트북 가방을 어깨에 걸고 말했습니다. 나도. 조용한 데서 연재 좀 하고 싶었고 지완이랑 마지막 며칠 더 있기로 했잖아. 지은호는 순간 예상치 못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혼자 버텨야 할 일인데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생 같은 지완과 영나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리모델링 상담은 순조로웠습니다. 루카 신부는 끝까지 투자자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교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누군가가 다시 사람을 살리는 곳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은호가 묻습니다. 왜 하필 여기죠? 루카 신부가 웃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그분의 이야기를 알아야겠지요. 그때였습니다. 우연히 창고 문이 열리며 낡은 상자들이 옮겨져 들어왔습니다. 상자 옆에 붙은 송장 스티커. 지은호는 무심코 그 글자를 봤다가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우진. 지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우진이? 루카 신부는 그제야 눈치를 채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보셨군요.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자신이 준 10억과 연결되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지은호는 그날 밤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아, 너 남해에 뭐 했어? 우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누나, 그거 알았어? 내가 준 돈 거기 들어갔어? 우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응. 누나가 준 돈으로 누나가 제일 싫어할 짓은 안 하고 싶었어. 왜 거기야? 거기서 숨 쉬고 싶었어. 우진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나, 나 이제 욕심 없어. 그냥 누나한테 받은 삶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고 싶어. 지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말이 너무 성숙해서 너무 아파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완공까지 내가 도울게.
우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누나 무리하지 마.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리해서라도 해야 해. 너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며칠 뒤 서울의 회사로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지혁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지역 지갑 속 명함을 보고 회사로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은 얼떨떨했습니다. 의료정보라 자세히 말은 못하고 짧게 남긴 메모 하나. 환자분께 꼭 전달. 등록 접수 진행 필요. 연락 바랍니다. 그 메모는 담당 직원 책상 위에 놓였다가 퇴근 직전 지은호에게 전달됐습니다. 은호 매니저님, 이거 대표님 관련 전화 메모예요. 지은호는 종이를 받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등록 접수.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이지혁에게 전화를 수십 번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선배 나 피하는 게 아니라 숨고 있어. 그 며칠 뒤 서울로 올라온 지은호는 우편함에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이지혁. 봉투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봉투를 찢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원장 사본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지은호를 무너뜨릴 만큼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은호에게. 은호 후배. 너는 늘 왜요라고 물었지. 나는 늘 대답을 피했어. 대답하면 너한테 기대게 될까봐. 기대면 너까지 무너질까봐. 나 사실 너한테 차가운 척한 거 미안하다. 근데 미안하다고 말하면 너는 또 괜찮다고 할 거잖아. 너는 항상 그렇게 사람을 살려. 근데 나는 너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너는 내 인생을 내 이름으로 살아. 그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야. 나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나는 죽어서도 미련이 남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떠나면 너는 나를 기다리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안아줘. 너는 늘 남을 먼저 안아주니까. 추운데 감기 걸리지 말고 밥은 꼭 챙겨 먹고 밤에 혼자 울지 말고. 은호 후배. 너는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지은호는 편지를 읽다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어깨만 떨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그게 더 사랑 같았으니까요. 이상철과 김다정에게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아마 아버지는 큰 소리부터 내시겠지. 어딜 싸돌아다녀. 그러고 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실 거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씁니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 닮아서 화내면 심장도 아파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닮아서 울면 숨이 막혀요. 나 사실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서로 손잡고 웃던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안전이었어요. 내가 이번에 그 장소로 갔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사랑 시작한 곳.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이 우리였던 곳. 거기 가면 내가 다시 아들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결국 엄마 아빠가 만든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끝도 그 사랑 근처에서 내고 싶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아버지랑 어머니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싶어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김다정은 그 편지를 읽고 종이를 구겨쥐고 울었습니다. 이상철은 화내려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고 싶다고 말하는데 어떤 부모가 그걸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이지혁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은호는 리모델링 준비를 핑계로 섬에 머물면서도 밤마다 이지혁을 찾습니다. 박성재는 가능한 모든 라인을 동원합니다. 지화는 형을 찾기 위해 더 미친 듯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진이 남해에서 우연히 이지혁을 만나게 됩니다. 우진은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젊은이를 보고 도와줍니다. 집까지 들여다주고 이지혁이 차를 내옵니다. 우진은 처음엔 그냥 고맙다고만 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사실 큰 수술했어요. 간이식이요. 쌍둥이 동생이 줬거든요. 이지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립니다. 우진이 덧붙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선 폐교요. 거기 성당 쪽으로 내려와서 요양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지혁은 확신합니다. 한우진. 맞다. 하지만 이지혁은 더 숨습니다. 자기 행방이 연결될까봐, 그리고 그 연결이 결국 지은호에게 닿을까봐. 그래서 이지혁은 거처를 옮깁니다. 도망치듯 옮깁니다. 그런데 결국 지은호에게 발각됩니다. 지은호는 현장 점검 도중 우연히 마을 주민에게 듣습니다. 젊은 남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숨이 너무 차더라. 그 말 하나에 지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지은호는 달립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그를 부릅니다. 지혁 선배. 이지혁은 바로 도망칩니다. 지은호는 쫓습니다. 이지혁은 몇 걸음 못 가 쓰러집니다. 지은호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선배, 왜 이래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지혁은 숨을 헐떡이며도 끝까지 차갑게 말합니다. 너까지 흔들리면 안 돼. 지은호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선배, 나 이미 흔들렸어요. 선배 때문에 매일 흔들려요. 이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런데도 그는 반말을 고집합니다. 그럼 멈춰. 내가 멈추면 된다. 지은호가 울면서 웃습니다. 선배는 끝까지 비겁해요. 내가 멈추면 선배는 편해지잖아요. 이지혁은 그 말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처음으로 무너진 목소리를 냅니다. 미안하다 은호 후배. 그 한마디가 지은호를 더 울게 만듭니다. 사과가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으니까요. 폭풍우는 해질 무렵부터 예고 없이 몰아쳤습니다. 바다는 검은 잉크를 풀어놓은 것처럼 출렁였고 섬으로 들어오는 마지막 배는 이미 결항공지를 띄운 뒤였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배 없습니다. 선착장에서 돌아온 주민의 말에 지화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형의 전화 화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형 아직 여기 있는 거지? 지화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폐교 강당은 임시 대피소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천장을 임시로 덮은 방수포가 바람에 펄럭였고 낡은 의자들이 한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지은호, 지환, 박영나. 그리고 조금 늦게 도착한 이상철과 김다정. 김다정은 강당 문을 들어서자마자 바닥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운동장이었고 자신이 처음 이 섬에 부임해 아이들 이름을 외우던 교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보. 김다정이 이상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들은 이 섬에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곳은 늘 따뜻한 기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섬은 아들의 끝을 숨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발전기가 멈췄습니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누군가 켜놓은 랜턴 불빛만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코트, 숨가쁜 호흡, 축 처진 어깨. 그리고 익숙한 얼굴. 이지혁이었습니다. 형. 지환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지환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형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형 왜 이렇게 말랐어? 이지혁은 동생의 등을 두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손을 들 힘조차 부족했습니다. 지환아 나. 왜요? 왜 자꾸 나요? 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에는 화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 김다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혁아. 그 한마디에 이지혁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강당 한가운데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벽을 때리는 사이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이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켜온 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꽤 됐습니다. 얼마나?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의사가 관리해도 길어야 3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김다정의 손에서 랜턴이 미끄러졌습니다. 뭐라고? 김다정은 웃으려 했습니다. 아니, 웃는 표정을 흉내 내려 했습니다. 지혁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지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입니다. 김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상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들의 앞에 섰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버지가 무너질까 봐요. 그럼 나는? 이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이지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뭘 정리하려고? 제 끝을요. 그 말에 김다정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선배. 이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선배가 나를 밀어낸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나까지 무너지게 할까봐였죠.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호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근데요, 선배.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선배가 나를 밀어내도 선배가 아픈 건 없어지지 않아요. 선배가 혼자 견디면 내가 덜 아플 거라고 생각한 거죠.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선배가 혼자 있는 게 제일 아파요. 그 말에 이지혁의 숨이 흔들렸습니다. 지환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형. 지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왜 숨겼어?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까지 짐 얹고 싶지 않았다. 형. 지환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은 늘 그래. 자기 혼자 멋있게 끝내려고. 지환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 형 동생이잖아. 그 한마디에 이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쳤습니다. 바람이 더 거세졌고 배는 최소 이틀은 뜰 수 없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섬에 갇혔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밤이 시작됐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지혁아. 내 어머니.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김다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픈 것도 모르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 이지혁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 김다정은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살겠다고 말해. 그 말에 이지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나 여기 있어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밤 폭풍으로 배는 끊겼고 섬에는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사랑을 시작한 부모, 끝을 준비하던 아들,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여자, 그리고 형을 붙잡은 동생. 그리고 이 밤은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붙잡힘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는 밤새 섬을 때렸습니다. 바다는 잠들지 않았고 바람은 쉬지 않았습니다. 강당 한쪽의 노인간이 침상에서 이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을 뿐 숨은 얕았고 가슴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가가면 무너질 것 같아서, 떨어지면 도망치고 싶어질 것 같아서 한 발짝을 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떨림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선배. 지은호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람 손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건 마음이 아니라 거리였다는 걸요. 좋아해서 다가가지 않았고 아파 보이니까 더 멀어졌고 선배가 밀어내면 그걸 존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망치면 안 되는 순간이구나. 지은호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선배 숨 쉬는 거 힘들죠?
이지혁은 눈을 뜨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다. 안 괜찮은데요. 괜찮다니까. 지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 괜찮아지는 줄 아세요? 이지혁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부드럽지도 조심스럽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선배, 이번에는 내가 정할게요. 이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보다 당혹이 더 컸습니다. 뭘? 선배가 혼자 견디는 거 이번엔 안 돼요. 이지혁이 힘겹게 웃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알아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지은호는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선배가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보다 더 무거운 것. 책임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구나. 그 순간 지은호는 마음이 아니라 각오를 선택했습니다. 강당 반대편에서는 이상철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잠시 밖으로 나가 있었고 이상철은 그제야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혼자가 되는 걸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이상철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누군가 들을까봐 조심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책이었습니다. 이상철은 평생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늘 먼저 화를 냈고 늘 먼저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들을 지키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혼자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질까봐. 그 사실이 이상철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이지혁이 잠에서 깼을 때 아버지는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지혁이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숨이 막혀 다시 누웠습니다. 이상철은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프지 마라. 그 말은 명령도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말하지 마.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들어야 할 날이다.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 하나로 이지혁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너무 강했지. 이상철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말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말 못하게 만든 거다. 이지혁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처음으로 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나보다 먼저 무너질까봐 너는 늘 나보다 먼저 참았다는 걸. 이상철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지혁아. 그 한마디에 이지혁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은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지은호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켜야 하는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다가가 이지혁의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 이지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또 왜? 지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배가 혼자 버틸 일 아니에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지환도 그리고 나도.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배는 지금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지켜지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섬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불었지만 한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으로 그 사람을 붙잡기로 했습니다. 폭풍우가 조금 잦아든 새벽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검었지만 파도 소리는 밤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폐교 강당에는 희미한 불만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잠들어 있거나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을 깊게 들이마실수록 안쪽에서 더 큰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숨을 멈추면 그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의자에 앉은 채 밤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손은 여전히 이지혁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도망치듯 뿌리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지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앉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안 온다. 아파서요? 이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건 익숙해. 지은호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안 와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지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배려일 때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 후배. 네. 나 여기 왜 왔는지 알겠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리하려고요. 이지혁은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숨이 새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정리.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정리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알아? 지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게 만드는 거야. 그 말에 지은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말 한마디도 안 섞고 도망치듯 출장 잡고 이 섬까지 숨어 들어온 거. 지은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거다. 나 밀어내려고 한 거죠. 이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붙잡히면 못 떠날 것 같아서. 지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리 다 끝났어요? 그 질문에 이지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리, 도망, 떠남. 그 모든 단어가 갑자기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지혁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지은호가 섬에 와서 낡은 교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모습. 도면을 펼쳐놓고 여긴 햇빛이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던 얼굴. 우진 이야기를 하며 울면서도 책임을 내려놓지 않던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이 자신이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가슴 깊은 곳에서 지금까지 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미련도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살고 싶은 욕심. 이지혁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보았습니다. 은호 후배. 네. 나.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숨을 고르고 두 번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나. 살고 싶다. 그 말은 부끄러웠고 비겁했고 그래서 더 진심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배. 지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그 말, 왜 이제 해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말하면 도망 못 칠 것 같아서. 지은호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럼 도망치지 마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의식. 이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 단어 함부로 쓰기 싫었어요.
누구 인생이 걸린 말인지 알아서요. 지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근데 선배가 살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지은호는 처음으로 선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식 준비합시다.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운 말 아니다. 알아요. 끝이 아닐 수도 있어. 알아요. 기다리다. 못 받을 수도 있어. 지은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그 말에 이지혁은 웃지도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선배는 혼자 버틸 생각이었겠지만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도 같이 버틸 거예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습니다. 이지혁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순간 지은호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책임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죽음을 숨기는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